예순이 된 지금에도 아주 생생하게 떠오르는 충격적인 기억이 있어요. 제가 또래 친구들보다 늦게 시집을 간 탓에 32살의 새댁이던 어느 날 시댁 상견례 자리에서 동서를 처음 만났던 날의 기억이랍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똑같이 가난한 식당으로 시집온 저는 세상 그렇게 휘황찬란한 고급 양식집이라는 곳을 난생 처음 가보았죠. 인테리어부터 음식들까지 하나하나 고급스럽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의 충격을 설명드리자면 뭐랄까, 제가 사는 곳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걸 깨달아버린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그 고급 양식집은 잘 나가는 사업가라는 동서쪽 집안에서 마련한 자리였는데요. 두 사돈내외는 분명 저희와 똑같은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왠지 모를 기품과 고급스러운 여유가 철철 흘러넘쳤죠. 당시 꽃다운 20을 갓 넘긴 나이였던 동서 또한 귀티가 흘러넘쳤어요. 그런 동서에 대한 제 첫인상은 이랬습니다. 아, 양갓집 교수라는 말은 바로 저 여인 같은 사람을 부르는 말이겠구나. 사실 전 상견례가 시작되기까지 걱정이 참 많았었어요. 두 집안의 경제적 격차로 인해 결혼 반대가 심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죠. 하지만 제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고 상견례는 화기애애하게 흘러갔습니다. 왜냐면 예비 신랑인 시동생은 가난 속에서 피어난 꽃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자식 잘 키워서 서울대 졸업까지 시키셨으니 안 먹어도 배가 부르시겠습니다. 이 고생은 또 얼마나 많으셨고요. 고생이야. 저희 부부보단 큰아들이 제일 많이 했죠. 저희 네 식구 입에 풀칠하는 것도 버거운 사정에 큰애가 동생만큼은 꼭 공부시켜야겠다고 국민학교 졸업하자마자 가발 공장이니 재봉틀 공장이니 전전해 가며 뒷바라지에 무진 고생을 치렀거든요. 첫째 저도 시집 오자마자부턴 같이 고생을 치렀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와 안사람은 소학교도 겨우 졸업했습니다. 저희 때야 그저 식구들 전부 동원해서 그 애 먹을 농사 짓기도 빠듯한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러다 어떻게 운이 좋아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때가 잘 맞아서 승승장구하고는 있습니다만 회사가 자꾸 커질수록 걱정만 들더라고요.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 으뜬다. 갈수록 사람을 믿기 어려워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회사 일을 믿고 맡기자니 가족 중에 배운 사람이 없어가지고서요. 그러던 차에 딸아이가 이렇게 아드님과 인연이 되었으니 세상 이보다 든든하고 기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가난한 집의 둘째 아들인 시동생은 서울대를 졸업한 수재 중의 수재였죠. 시동생이 서울대를 졸업하기까지는 저와 제 남편의 든든한 뒷바라지가 있었고요. 장인 장모 되실 사돈 내외께서도 시동생을 크게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덕분에 상견례는 화기애애하게 흘러갔습니다만 문제는 제가 잠시 화장실로 향했을 때 벌어졌습니다. 동서가 화장실로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언니, 재봉틀 공장 공순이라면서? 국민학교도 못 나온 가난쟁이고 우리 집은 부자에 적어도 난 상고는 나왔는데. 저는 32, 동서는 20 남짓, 심지어 첫째 아들의 아내인 제 쪽이 손윗사람. 갑작스런 동서의 반말 세례에 전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하지만 신세대들 당돌한 거야 저 또한 그 나이를 겪어보았기에 이해하려고 했어요. 신세대스럽게 친근함을 표현하는 방식이겠구나 하며 받아들여 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미리 얘기하는데 난 나보다 못 배운 년, 못 가진 년한테 고개 못 숙여. 설마 아니 나한테 형님 대접받을 생각이라면 이쯤에서 꿈 깨라고. 방금 그 말은 너무 무례한 거 아닌가요? 시부모님께서도 그쪽 이런 사람인 거 알면 실망하실 텐데요. 그래서 어른들 몰래 이러는 거잖아. 나도 사람 사는 눈치라는 게 있으니까.
이봐요. 시부모님 보낸 앞에서는 따박따박 형님 대접해줄게. 대신 뒤에서는 그냥 확 죽어지네. 하, 너 지금 누구한테 겁박이야, 겁박은? 그렇게 제가 언성을 높이는 순간 마침 화장실로 들어오시던 참인 시어머니께서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를 발견한 동서는 회심의 미소를 시어머니 몰래 슬쩍 지었죠. 화장실에서 오래 걸린다 싶어 와봤더니 이게 무슨 상황이니? 그게요, 어머님. 그때 동서가 시어머니 품에 안겨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제게 가증스러운 누명을 씌워가면서요. 왜 이제 오셨어요, 어머님?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데요. 왜? 첫째랑 무슨 일이라도 있었니? 형님이 벌써부터 군기 잡으시잖아요. 너네 집이 돈 많으면 그렇게 많냐고. 지옥 같은 시집살이 기대하라면서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저를 사납게 째려보자 동서가 더더욱 목청 높여 울기 시작했어요. 당한 건 저인데 그렇다고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참. 그야말로 분통이 터질 지경이었죠. 동서와 저의 수십 년에 걸친 악연은 바로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60나이의 애청자가 사연 올려보아요. 물론 100세 시대인 요즘에야 저보다 인생 선배님께서 참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제가 겪은 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 이렇게 적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무척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태어난 고향은 당시로서는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는 시골이었답니다. 하지만 지금에서야 돌아보면 참 즐거운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 저녁 나절로 송아지를 데리고 나와 풀을 뜯기고 농사일 도우라는 부모님 소나귀에서 몰래 도망쳐서는 동네 말썽쟁이 친구들이랑 산이며 들이며 나다니며 종일 활개를 치고 또 어쩌다가 아이스 깨끼 장수라도 동네에 들렀다 치면 그거 하나 먹어보겠답시고 집안의 쇠부치를 몰래 팔았다가 채 하루도 못 지나 부모님한테 들켜서는 종아리를 맞기도 했었죠. 저녁 초가집마다 가마솥에 밥 짓는 구수한 냄새는 아직도 많이 그리워요. 밥 먹으라며 동네를 쏘다니며 자식들을 찾아다니는 어머니들의 모습도 아련합니다. 그런 제게는 형제들이 참 많았어요.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로서는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겠지만 저희 형제는 무려 연년생 8남매였습니다. 그 많은 식구들이 작은 방 하나에 살았으니 매일 밤 복작복작 전쟁통이었고 그 많은 식구들을 먹이려면 뼈가 빠져라 농사를 지어도 늘 부족했죠. 부모님께선 당연히 자식 공부를 시킬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요. 마음이야 굴뚝 같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식들 학교 보내놓으면 당장 그해 겨울 먹을거리가 걱정이었으니까요. 그나마 큰아들만큼은 어떻게든 공부를 시켜야 했었던지 오직 큰아들 하나만 산 하나를 넘어야 나오는 학교에 보내주셨습니다. 심지어 전 그 중에서도 딱 중간에 끼인 넷째였어요. 위로는 언니 오빠들을 챙겨야 하고 또 아래로는 동생들도 챙겨야 하는 넷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전 부모님에게서 늘 제일 나중순이가 되어버리기 일쑤였죠. 특히나 유일하게 공부하는 큰오빠의 뒷바라지는 늘 제가 도맡아야만 했습니다. 큰오빠의 교복을 다림질하다 태워먹은 날에는 저 정말 부모님께 쫓겨날 뻔했다니까요. 제가 고향을 떠난 이유도 바로 큰오빠의 뒷바라지 때문이었습니다. 예순이, 이리 앉아보거라. 얘기 좀 하자.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왜? 너 오늘 또 무슨 짓 벌였냐?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얘기 좀 하자고 할 때는 저 혼내실 때니까요. 안심하렴.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네 큰오빠 말이다. 고등학교를 보내야겠는데 학교 선생님 말씀으로는 서울로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공부를 솔찬히 잘하는 모양이다.
어쩌면 우리 집안에서도 큰 사람 하나 나올 수도 있겠다더구나. 순간 전 불길해졌고 그 직감은 바로 적중했어요. 예순이 네가 오빠 따라서 서울 가서 공부 뒷바라지를 좀 해줘야겠다. 공부만 시키면서 키운 녀석이라 밥이며 빨래며 아무것도 할 줄 모르잖냐. 사내 놈 손으로 집안일 시키기도 그렇고. 그때 전 그러겠다고 순순히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싫다고 거절해 본들 옛날 분이신 아버지의 고집을 꺾지 못할 건 뻔할 뻔짜였으니까요. 그렇게 전 정든 친구들을 두고 큰오빠를 따라 서울로 향하게 되었죠. 제가 떠나던 날 저와 친구들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옆집 까까머리 소년이 유독 슬퍼했어요. 이렇게 가면 언제 돌아와? 글쎄, 아마 큰오빠 장가 가서 내가 뒷바라지 안 해도 되는 날? 세상 참 치사하다. 이러는 게 어딨어. 맨날 너한테만. 어쩔 수 없잖아. 우리 아버지 고집 알면서. 그럼 있잖아. 내가 서울 갈까? 서울에서 우리 다시 만날래? 너가 서울은 왜? 나한테도 꿈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시골에선 이루기 어려운 꿈이야.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부자가 되고 싶거든. 눈을 빛내며 말하는 까까머리 소년이 저에게 어찌나 곱디곱게 보이던지 그날 전 까까머리 소년과 뜨거운 악수와 함께 약속을 나누며 헤어졌습니다. 서울에서 꼭 다시 만나자고요. 그렇게 큰오빠를 따라 서울로 올라온 저는 처음엔 밥, 빨래, 청소 등 집안일만 뒷바라지하면 되었어요. 하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친정에서 보내오던 큰오빠의 학비가 뚝 끊겨버렸죠. 고향 마을에 아주 크게 흉작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시절의 고등학교는 지금처럼 의무교육이 아니었어요. 매달 학비를 내지 않으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던 거죠. 전 결국 오빠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재봉틀 봉제 공장에 취직해야만 했습니다. 그 시절 재봉틀 봉제 공장의 환경은 참으로 열악했어요. 쥐꼬리만한 월급이 밀리기는 다반사였고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을 강요받았으며 선후배 사이의 위계 질서가 아주 살얼음 판이었습니다. 막내인 제가 작은 실수라도 하나 저지르는 날에는 선배 언니들의 외마디 욕설과 함께 날성 가위가 제게 집어 던져졌어요. 과장이 아니라 정말로 가위가 날아들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몰래 따로 불려나가 선배 언니들한테 따귀를 맞는 일은 차라리 양반일 지경이었죠. 이처럼 온갖 고생을 해가며 학비를 대는 저를 보며 큰오빠는 참 많이 미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빠는 수시로 코피를 쏟아가며 거의 매일 새벽같이 공부에 열중했죠. 그 결과 어쩌면 그렇게 좀처럼 꼴찌를 놓치지 않는 법이 없는지 참. 알고 보니 오빠는 아버지의 기대처럼 특출난 수재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시골 학교에서나 큰 사람 될 거라는 소리를 달고 다녔을 뿐 서울 학생들과 경쟁하자니 영 깜냥이 안 되었던 거죠. 아무리 죽어라 공부해도 쫓아갈 수 없었던 큰오빠는 결국 제게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어요. 예순아, 오빠는 오늘부로 내 진로를 확실히 정했어. 농사꾼. 아니, 어찌나 황당하던지 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게 말이야? 내가 누구 때문에 고향 떠나서 이 고생인데. 웃지 마. 오빠 되게 진지하게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니까. 가망 없는 공부를 붙잡아 보자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랑 우리 예순이 고생시키는 일은 더는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오빠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는데 너는 어쩔래? 그때 전 까까머리 소년과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고향을 떠나며 서울에서 꼭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던 까까머리 소년과의 약속 말이에요. 당시의 저로서는 왜 그 기억이 떠올랐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나 고향 안 갈래, 오빠.
서울에 있고 싶어. 지금도 많이 힘들잖아. 혼자 남으면 앞으로 더 많이 힘들어질 거야. 그래도 괜찮겠어? 응, 이유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냥 지금 내 마음이 서울을 떠나고 싶지가 않아. 그러자 한참을 고민하던 큰오빠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순이 마음 끌리는 대로 해. 공부 실패할 거랑 너 두고 혼자 내려간 것까지 오빠가 다 책임지고 다 몽둥이 맞아줄게. 아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큰오빠는 고향으로 되돌아갔고, 저는 서울에 남아 재봉틀 공장 공순이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그동안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붙여오던 까까머리 소년의 편지가 어느 날부터인가 서서히 뜸해지더니 결국엔 소식이 끊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까까머리 소년의 안부를 궁금해하던 차에 고향에서 큰오빠의 엽서가 도착했어요. 고향 소식을 줄줄이 전하는 큰오빠의 엽서 속에는 까까머리 소년의 이야기도 섞여 있었죠. 간밤에 멀쩡히 저녁 인사를 나누었던 소년네 일가가 자고 일어나 보니 감쪽같이 실종되어 버렸다고요. 그래서 마을 이웃들 모두가 걱정이라고요. 마음이 허전해졌고 소년이 걱정되었고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저는 이미 서울에 혼자 남아버렸고 이제 와서 뒤늦게 고향에 되돌아갈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을요. 그렇게 전 서로 잘 살아있다면 언젠간 소식이 닿겠지 하는 마음으로 재봉틀 공장 일을 억척같이 이겨내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20대 중반이 되었어요. 또래 친구들은 다들 시집장가 가 있을 나이였죠. 20대 초중반에 다들 결혼해 가정을 꾸리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런 제 삶에도 로맨틱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발 공장에서 일하다가 저희 봉제 공장으로 옮겨온 사내. 사내와 저는 열악하기 짝이 없는 봉제 공장의 힘든 일상을 조금씩 서로에게 기대가며 서로에게 위안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랑이 싹 텄고 혼담이 오가는 사이가 되었죠. 시댁은 제 친정과 참 많이 닮아있는 가정이더라고요. 도시와 시골, 이형제와 연년생 팔남매라는 차이만 빼놓으면 찢어지게 가난한 처지도 서로 닮아 있었고 형제 중 하나가 공부를 잘한다는 것도 닮아 있었습니다. 물론 제 큰오빠는 특출난 수재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져 고향에 내려갔지만 시댁의 희망인 시동생은 분명 달랐어요. 각종 경시대회를 휩쓸고 다니는 수재 중의 수재였죠. 제 남편은 그런 동생만큼은 꼭 서울대 보내야겠다며 어릴 적부터 공장 일을 전전하며 학비를 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솔직히 전 고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이와 결혼을 하게 되면 시동생의 뒷바라지를 해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시동생을 향한 시부모님의 기대에 찬 눈빛을 발견하게 되었던 순간 전 그런 시부모님의 모습에서 제 친정 부모님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희 큰오빠를 향한 부모님의 기대도 똑같으셨을까요? 그게 무슨 소리니? 큰오빠도 가족의 희망이었거든요. 지금은 고향에 내려가서 농사 지으면서 살고 있는데 학교 그만두고 돌아온 오빠를 마주한 부모님의 심정이 얼마나 미어졌을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럴 줄 알았음 우리 오빠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공부시키는 건데. 그렇게 말해놓고는 전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그때 이미 전 시부모님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요. 깨달았으니 더는 고민의 여지조차 필요 없었죠. 외람되지만 어머님, 저도 재훈 씨랑 같이 둘째 아드님 공부를 뒷바라지하고 싶습니다. 한 가족으로서요. 마침내 저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양가 서로 가난한 입장이었기에 상견례는 시댁 근처 중국집에서 이루어졌고 결혼식도 최대한 검소하게 치렀지만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시부모님께 약속했던 그대로 시동생의 공부 뒷바라지 또한 최선을 다했고요.
마침내 시동생이 서울대를 졸업하던 날에는 시댁 식구들 전부가 서로를 얼싸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시동생은 가난 속에서 피어난 한떨기 꽃 같은 존재였고 저희 부부가 봉제 공장에서 천시까지 걸려가면서 이루어낸 쾌거였죠. 그런데 그런 시동생을 하필이면 그 몹쓸 동서가 낚고 채가버렸어요. 저로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고급 양식집에서 상견례를 치르고 화장실에서 절 무시해가며 형님 대접 꿈도 꾸지 말라는 겁박까지 해가면서 말이죠. 결혼식은 또 어찌나 휘황찬란하고 성대하던지 그 화려함에 입을 다물지 못하는 시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전 내심 불길해졌습니다. 동서는 건설 기계들을 제작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납품하는 사업가 집안의 딸이었어요. 바로 그 부잣집 딸이라는 배경이 행복했던 제 결혼 생활을 좀먹어 들어가기 시작했죠. 동서를 보면 사돈댁들이 어떻게 사업에 성공했는지를 바로 알겠더라고요. 불려시가 따로 없는 처세술은 아마 집안 내력이지 싶었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요.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서부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적당히 핑계대고 그냥 돌아가는 건 어때? 친정 부모님이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다거나. 뭐? 손윗사람이랍시고 떡하니 결혼식 참석하고 싶었으면 없는 살림에 빚을 내서라도 백화점 한복 정도는 챙겨 입고 왔어야지. 그 낡아빠진 옷꼬라지로 결혼식에 참석하면 하객들한테 나만 쪽팔리기밖에 더해? 우리 둘만 있는 자리라고 자꾸 막말하지 말죠, 동서. 뒤에서는 형님 대접받을 생각 꿈도 꾸지 말라고 했던 거 벌써 까먹었니? 하긴 못 배운 가난쟁이 주제에 기억력이라고 좋겠어? 그치? 입만 열면 자꾸 가난 하는데 동서가 나한테 이러면 안 돼. 시동생 서울대 학비대고 졸업까지 뒷바라지한 사람이 나랑 우리 남편이야. 그리고 청첩장 돌리면서 인사 다녔으면 하객분들도 시댁 경제 상황쯤이야 다 알고 오셨을 거 아니야. 동서 지금 이러는 거 그냥 내 옷 핑계 삼아서 사람 무시하자는 걸로밖에 안 들려. 사람들은 내 남편 가난 따위엔 관심 없어. 서울대 졸업한 수재를 남편으로 잘 얻었다며 다들 부러워만 하지. 그런 상황에서 그쪽이 지금 행색 그대로 결혼식장에 앉아 있어 봐. 가난을 향한 없던 관심도 생겨버릴 판이지. 아니 그럼 나한테 예단이나 하나 맞춰주고 그런 소리를 하던가. 시부모님한테만 해드려 놓고서는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어머? 너 지금 돈 내놓으라 이거야? 없이 사는 년이면 염치도 없다 뭐 그런 건가? 돈 얘기가 아니라 상호 예의는 갖춰달라는 겁니다, 동서. 예단이야 애초에 받을 생각도 없었지만 해준다고 해도 정중하게 거절할 생각이었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트집 잡아가면서 사람 무시하는 건 아니지. 마침 신부 대기실로 시댁 친척들이 인사를 왔습니다. 순간 동서는 상견례 날 화장실에서 있었던 짓을 똑같이 해버리더라고요. 시어머니를 향한 서글픈 눈빛을 슬쩍 보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시댁 친척들이 인사를 마치고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역시나 제가 아닌 동서에게 물었어요. 이 좋은 날의 표정이 왜 그래? 첫째가 너한테 또 무슨 소리 했니? 그게요, 어머님. 형님이 자꾸 자기 예단은 왜 뺐냐고 따지셔가지고. 일단 알았다. 내가 잘 타이를 테니 신경 쓰지 말거라. 그렇게 대답한 시어머니께서는 절 아무도 없는 계단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차라리 나한테 따지지 그랬니? 예단은 부모한테만 하자고 내가 먼저 제안했던 거잖아. 가난한 시댁에 벌써부터 친정재산에 군침 흘린다는 얘기 듣기 싫어서. 사돈댁들 체면이 있어서 성대한 결혼식까지는 막지 못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네가 이러면 시부모 체면이 뭐가 되겠느냐고. 예단 때문 아니었어요. 저 그런 거에 욕심도 없고요, 어머님. 그냥 동서가 자꾸 저한테 반말하면서 되바라진 행동을 하길래
상호 예의는 지켜달라는 말을 했을 뿐이라고요. 신세대들 당돌한 거 몰라서 그러니? 더군다나 그 귀한 집안에서 얼마나 애지중지 자란 여식이겠어. 오죽 곱고 열이 나이면 손윗사람 한마디에 새색시가 저렇게 덜덜 떨고 앉았겠어. 저 못할 말 한 거 없어요. 오히려 무시랑 막말은 제가 다 당했다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절 의심의 눈초리로 쏘아보시더군요. 좋은 날이니 일단 여기까지만 하자. 대신 앞으로 행동거지 하나하나 신경 써서 조심해. 내가 앞으로 지켜볼 거야, 너. 전 정말 억울했습니다. 행여라도 제가 결혼식에 누가 될 만한 차림새로 갔더라면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덜했을 테죠. 근데 그날 전 빠듯한 주머니 사정이 허락하는 선에서 최대한 비싸고 좋은 한복으로 골라서 입고 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선 앞뒤 사정 다 덮어놓으신 채 무작정 동서편만 들으시니 참. 여러분들께서도 예상하셨겠지만 동서와의 일화는 끝이 없었습니다. 동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면서 집안 행사에 한 번도 일손을 거둔 적이 없어요. 그저 매번 음식 준비가 다 끝난 시간에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서는 또 매번 이런 식이었죠. 어머니, 이거 선물이요. 이거랑 이건 아버님 거. 아이고, 그냥 몸만 오면 되는 걸 뭐 이렇게까지야. 많이 비쌀 텐데. 백화점 들린 김에 시부모님 생각나서 샀죠. 어머님, 아버님께서 기뻐하시면 저도 행복하니까요. 그래, 얼른 앉아서 먹자. 어머나, 이게 다 뭐래요, 형님? 음식 엄청 많이 하셨네. 고생 많으셨겠어요. 고생인 거 알면 앞으로는 신경 써서 일찍. 에이, 근데 이거 좀 짜다. 이것도 짜고, 저건 또 싱겁고. 우리 형님 요리학원 보내드려야겠어요, 어머님. 보다 못한 제 남편이 동서에게 행여 한마디라도 꾸짖을라 치면 불려시 동서는 냉큼 시부모님과 시동생 등 뒤로 숨어버렸어요. 그때쯤이면 이미 시부모님께서도 동서의 용돈과 선물 공세에 눈이 멀어버렸던 탓에 시댁의 제 편이라고는 남편 딱 한 사람뿐이었죠. 또한 동서는 그럴 때마다 매번 저와 단둘만이 있는 자리에서 패악질을 부렸어요. 야, 너 나 일부러 엿먹이려고 음식들 짜게 한 거지? 일손은 거들지도 않은 주제에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그리고 음식가는 시부모님 입맛에 맞춘 거야. 웃기시네. 나 몸매 관리하는 거 뻔히 알고서 일부러 짜게 만들었으면서. 착각 좀 작작해. 나 동서한테 별로 관심 없어. 관심 두고 싶지도 않고. 암튼 꼴에 쫀심은 있어가지고. 그래, 뭐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동서는 제게 돈봉투 하나를 던지며 마치 귀부인이 하인대하듯 저를 업신여기는 표정의 눈빛으로 말을 이었어요. 뭐해? 부잣집 아가씨가 금일봉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하면서 허리 숙여 인사해야지. 전 당장에라도 머리채를 붙잡고 싶은 심정이 굴뚝 같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아시잖아요. 시댁의 제 편은 남편 하나밖에 없다는 거. 싸워봤자 결국엔 저만 누명을 뒤집어 쓸 일이 뻔하다는 거. 그래서 그저 눈빛으로만 동서를 쏘아보며 넘기기 일쑤였죠. 적어도 눈빛은 소리가 없으니 오직 동서편인 시부모님께 들킬 걱정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일이 마주칠 때마다 반복되니 저도 남편도 시댁에 가기가 정말 끔찍하게 싫어졌습니다. 심지어 동서는 더 큰 돈으로 시댁의 환심을 완벽하게 사버렸죠. 시댁에 매달 생활비로 큰 금액을 가져다 드리더라고요. 그러는 동안 시동생은 뭐 했냐고요? 시동생에게 저는 은인이나 다름없을 텐데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었냐고요? 세상이 그렇습디다. 돈이란 때로는 인간의 총명함마저도 흐리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시동생마저도 동서의 돈노름에 홀라당 눈이 팔려버렸지 뭡니까? 제 편이 되어주기에는 동선의 재산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사돈댁네 회사의 이사로 임명이 되고 지분의 일부를 미리 넘겨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시동생은 동서처럼 내놓고 절 무시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은인인 저를 돕지도 않는 방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어느덧 전 첫째 아들을 출산했지만 시부모님께서는 몇 해 늦게 태어난 동서의 아들에게 장손 대접을 해주더라고요. 다른 일은 몰라도 자식에게까지 이어지는 차별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홀로 시댁으로 쳐들어갔어요. 해도 해도 진짜 너무들 하시네요. 이게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 아닌 말로다가 우리 집안 먹거리 걱정 없이 살게 해준 사람이 누구니? 둘째 내외잖아. 그러니 당연히 둘째네 손주가 장손 대접을 받아야지. 벌써 잊으셨어요? 그 장가 잘 간 둘째 아들 서울대 뒷바라지한 게 저희잖아요. 넌 할 말 없으면 꼭 옛날 얘기를 꺼내더라. 그렇게 억울하면 니들도 용돈이다 생활비다 때마다 떡하니 가져와 보든가. 됐습니다. 두 분께 너무 실망이어서 할 수 있어도 하기 싫어졌어요, 이젠.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둘째 내외 꼭 끌어안고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말을 마친 제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불려시 동서가 쫓아나오더라고요. 고맙다. 꼴도 보기 싫은 얼굴 알아서 꺼져줘서. 순간 격분한 제가 동서에게 한마디 쏘아 붙이려는 순간 문 너머로 시부모님들이 쫓아나오는 인기척이 들려왔어요. 그러자 동서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자기 혼자 바닥에 나뒹굴더라고요. 시부모님들께서 밖으로 나오셨을 때는 동서는 이미 뺨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볼을 부여잡으며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이, 둘째가 쫓아나가길래 혹시나 싶어서 따라와 나왔더만. 이번에 또 너냐? 또 다 덮어놓고 저만 의심하시네요. 아버님 보시기엔 제가 손아랫 사람한테 손찌검이나 할 사람이던가요? 마침 미리 연락을 받았던 남편이 들이닥쳤어요. 상황을 잠시 둘러본 남편은 시아버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려고 했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저희에게 미처 항변의 기회조차 주지를 않으셨죠. 들을 것도 없다. 꼴도 보기 싫으니 네 저 데리고 썩 꺼져버리거라. 앞으로 우린 큰아들 없는 셈 치고 살란다. 결국 저와 남편은 이를 박박 깔며 시댁을 떠나야만 했는데요. 그 순간 전 목격하고야만 말았습니다. 동서가 시부모님 몰래 저에게 승리의 미소를 날리는 모습을요. 이후로 한동안 저는 동서의 승리의 미소가 자꾸 꿈에 나와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얼굴 안 보고 사니까 슬슬 무뎌지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빠르게 일상을 되찾았고 저희 가족만의 행복을 찾아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잔인한 소식이 도착한 건 저희 부부가 중년을 훌쩍 넘긴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혼자 출장을 다녀오던 길에 사망했어요. 급성 심근경색이었던 탓에 미처 손써볼 겨를도 없었죠. 긴 시간 만에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재회한 시부모님은 많이 늙었더라고요. 시동생과 동서 또한 제법 나이를 먹은 때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 시부모님과 동서가 뭔가 좀 달라졌을까 하는 기대를 품었습니다만 사람은 그리 쉽게 변하는 게 아니더군요. 시부모님께서는 저와 남편의 손님은 거들떠도 보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동선의 손님들만 지극정성으로 대접했을 뿐입니다. 오가는 이야기를 듣자 하니 시동생이 동선의 집 회사를 완전히 물려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무척이나 서러웠습니다. 그놈의 돈이 뭔데 장례식장에서마저 사람을 차별하는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장례식 상황이 이상하게 보이기는 고향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친구들은 차마 제게 이런 방구 묻지도 못한 채로 속만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의 모습 사이에서 전 수십 년 만에 나타난 그 녀석의 모습을 발견했죠.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부자가 되겠다면서 서울에서 꼭 다시 만나자며 약속했었던 그 까까머리 소년이 중년을 훌쩍 넘긴 모습으로 허름한 정장과 함께 나타났어요. 앞으로 그 사내의 이름을 민재라는 가명으로 부르도록 할게요. 시부모님들이셔. 아이, 분위기가 좀 그렇다. 속 시끄러울 일이 좀 많았던 집안이라. 돈 문제지. 어떻게 바로 알아보네?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이 돈 때문에 별의별 희한한 꼴 많이 겪으면서 살았거든, 나도. 맞다. 너 그때 어떻게 된 거야? 이웃들이랑 멀쩡히 저녁 인사 나누었던 너네 가족이 자고 일어나니까 감쪽같이 실종됐었다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 걱정 많았었다던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노름에 손대셨었거든. 아, 그러니 어째 빚쟁이들 피해서 감쪽같이 도망치고 숨어 살 수밖에 없었지 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어린 나이에 고생 많았겠다. 고생도 참 많았고, 아이, 난 어떻게든 빚 갚아보려고 죽어라 열심히 살았고, 뭐 아무튼 나 젊을 적에 이미 다 정리된 일이야. 지금은 전부 괜찮아. 예기치 못한 민재의 방문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려시 동서와의 악연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죠. 뜻밖에도 동서는 장례를 마치기까지 잠잠했어요. 시부모님들처럼 자기 손님들만 챙기기는 했지만 동서 입장에서는 자기 손님들이 더 중요한 건 당연한 일이었죠. 문제는 장례가 다 끝나고 나서야 터져 나왔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동서네 손님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겠다며 길을 나선 틈을 타서 동서가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어요. 시동생 사회적 체면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다면 장례식장 좀 좋은 걸 잡았어야지. 우리 손님들한테 내가 얼마나 쪽팔렸는지 알아? 없이 살았다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식 때랑 똑같은 소리를 짓거리고 있네. 금태둘은 장례식장까지는 아니었어도 손님들께 부족하지 않을 만큼은 했어. 음식이다 뭐다 우리 형편에서는 최대한 예의 갖춰서 신경 쓴 거라고. 그래 뭐 그렇게 생각해. 세상엔 불우이웃이라는 것도 존재하는 법이니까. 그때 장례식 내내 빈소를 지켜주었던 그 남자 민재가 다가왔어요. 보아하니 꽤나 사는 집 따님 같은데, 에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는 똑똑히 알아두쇼. 그놈의 돈, 그건 무섭게 생각해야 돼. 돈 휘둘러가면서 사람 업신여기다가는 돈 때문에 패가 망신하는 수가 있어. 그러자 동서는 코웃음이나 피 흘리며 유유히 가버렸어요. 하지만 제게는 그 순간이 근래 들어 가장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잠시간의 통쾌함 뒤에는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이 들이닥쳤지만요. 배우자를 잃은 슬픔이라는 게 뭐래도 쉽게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한 몇 년 남편을 그리워하며 마음앓이 하던 저는 서울에 집을 처분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식도 다 키워 대학까지 보내놓았겠다. 무엇보다 서울집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남편과의 추억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으니까요. 왜 사람은 가장 힘든 순간 가장 포근했던 추억을 찾는다고들 하잖아요. 전 그래서 고향행을 택한 것이었습니다만 고향마저도 제겐 안식처가 되어주지 못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고향마을로 가지를 못했죠. 고향은 이미 오래전에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바람에 없어졌거든요. 결국 제 고향행은 고향 근처 작은 도시가 된 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참 다행인 건 고향 마을은 고속도로가 뚫려 없어졌어도 어릴 적 친구들이 꽤 많이 그 근처에 터를 잡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덕분에 전 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조금씩 마음을 추슬렀죠. 그 친구들 사이에는 민재도 늘 함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60을 앞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평생의 마음앓이를 알고 있었던 큰아들이 뜻밖의 제안을 해오더라고요. 엄마, 이 대한민국에 미련 없지?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돈 있는 사람은 대접받고
돈 없으면 천대 받는 현실이 지긋지긋할 거잖아. 그래도 엄만 후회스러운 삶은 아니었다고 생각해. 물론 마음고생이야 많았지만 세상 돈 무섭지 않을 나라가 어디에 있을 것이며 또 자식들이 이렇게 잘 자랐는데 세상 부러울 게 뭐 있다고. 나한테 귀한 사람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요. 아들이 귀한 사람 대접받으면 부모인 엄마도 귀한 사람 대접받는 거잖아.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프랑스 쪽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하나 들어왔어요. 조건도 좋고 무엇보다 나를 많이 탐내하는 눈치야. 그니까 엄마, 나랑 같이 프랑스로 이민 갈래요? 동생들이랑 다 데리고. 순간 제 팔자에 역마살이 끼어있나 싶었습니다. 큰오빠의 공부 뒷바라지를 위해 서울로 딸려 올라왔다가 까까머리 소년 민재와의 약속이 생각나서 서울에 남기를 선택했었고 남편을 여윈 이후로는 마음의 안정을 찾아 고향 근처로 돌아왔는데 이제는 바다 건너 프랑스까지 떠나자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선뜻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죠. 60씩이나 돼서 이역만리 타국에 적응하기란 만만치 않을 테니까요. 건강도 한창 때만큼은 아니어서 혈압약과 혈당약을 매일 챙겨 먹어야 하는데 의료보험이 제일 잘 되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처음엔 이민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요. 제가 큰아들과 함께 이민을 떠나기로 결정한 건 또 그놈의 불엿이 동서 때문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아보니 동서였죠. 어떻게 잘 지내시나? 우리가 서로 안부 챙기던 사이는 아니었던 걸로 아는데 이 번호는 또 무슨 번호고? 내 번호로 전화해봤자 안 받을 것 같아서 꼭 해주고 싶은 자랑이 있거든. 들을 생각 없으니까 끊어. 하는 찰나 동서가 혼자서 제멋대로 자랑질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전 사람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을지 확인이나 해보자는 심정으로 묵묵히 듣고만 있었어요. 우리 막내 아들이 남편 닮아서 아주 똑똑하잖아. 이번에 미국 명문대 대학원에 입학했어. 경영학 박사 학위까지 취득시킨 다음에 귀국시켜서 우리 회사 대기업으로 만들 거야. 자식 잘 키운 덕분에 대기업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사는 거지. 부럽지? 부러워 죽겠지? 그치? 전혀 안 부럽고 이유나 물어보자. 나한테 이렇게까지 지독하게 구는 이유가 뭐야? 너도 인간이라면 일말의 양심 정도는 있을 거 아니야. 돈 있는 사람이 돈 많은 행세 좀 하겠다는데 그게 뭐 잘못됐어? 왜? 너까지 거한테 내 과거에 대해서 고해성사라도 하길 바래? 눈물 뚝뚝 흘려가면서? 이걸 어쩌나? 행여라도 눈물 뚝뚝 흘리면서 고해성사라도 시작하면 듣지도 않고 끊어버릴 생각이었는데. 야! 뭐, 야? 이게 어따 대고? 너랑 나랑 나이 차이가 10살 차이야 이거사. 그리고 지금 이 대화가 전화통화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 얼굴 맞대고 있었으면 머리카락을 싹 다 뽑아버렸을 테니까. 말을 마친 저는 동서가 뭐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말거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래놓고 나니 수십 년간 쌓여있던 억하심정이 툭하니 터져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하필이면 그 모습을 엄마 약 챙겨 먹었나 살펴보러 왔던 참인 큰아들에게 들키고야 말았죠. 큰아들이 저를 끌어안아 주었다면 차라리 가슴이라도 덜 아팠을 텐데 아들은 조용히 묵묵히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저의 눈물이 잠잠해지고 나서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와 약은 잘 잡섰냐며 태연하게 물어보더군요. 순간 저는 이런 실감이 들었습니다. 내 자식이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 이렇게 지켜보며 자랐겠구나. 마침내 저는 서름의 굴레를 끊어내고자 다짐했고 비로소 아들에게 대답했어요. 가자, 프랑스. 가자. 자식으로서 엄마에게 귀한 사람 대접 만들어주고 싶은 우리 아들 마음
이젠 받아들일게. 그렇게 프랑스행 이민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하지만 수십 년 만에 재회한 친구들과의 우정은 무척이나 아쉬운 것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바닷가 경치 좋은 곳에 펜션으로 이별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서로 나이가 나이이니만큼 언제 다시 만날지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직접 펜션 예약을 해놓고 보니 문득 회한이 몰려왔습니다. 60평생에 생애 처음 펜션 여행을 떠나는 길인데 그 펜션 여행이 대한민국에서의 제 인생 마지막 펜션 여행이 될 테니까요. 어릴 적 벗들과의 펜션 여행은 참으로 즐거웠습니다. 민재는 급한 회사 일로 인해 올 수 있을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지만 다들 꼬꼬마 시절을 추억하며 이야기꽃을 피웠죠. 마침 펜션에 작은 운동장이 하나 딸려 있었기에 저희는 수십 년 만에 공놀이라는 것도 해보았습니다. 다들 몸이 생각처럼 따라주지를 않는지 이리 엎어지고 저리 자빠지고 우스꽝스러운 상황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은 기분에 너무 심취했던 탓일까요? 하늘이 노랗게 물드나 싶은 찰나 땅이 빙글 한 바퀴 돌아버리더니 급히 달려온 한 남자가 쓰러지는 저를 품에 끌어안듯이 받아드는 순간 제 기억은 잠깐 끊겨버렸습니다. 잠시 후 제가 눈을 떠보니 어디론가 맹렬하게 달리는 차 안이었어요. 그리고 전 조금 전에 절 끌어안았던 그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죠. 제발, 제발 조금만 버텨 기도하듯 저에게 되뇌이는 그 남자는 민재였습니다. 그 순간 제 기억은 또 잠깐 끊겨버렸고요. 이내 제가 다시 눈을 뜬 곳은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민재와 친구들 모두 걱정스레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제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더군요. 어떻게 된 거야? 너 못 올지도 모른다며. 그 말에 선뜻 대꾸하려던 민재가 친구들에게 어색한 미소를 날리자 친구들이 모두 자리를 비켜주었어요. 회사 일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고 비행기 탔지. 너랑 떠나는 마지막 펜션 여행인데 1초라도 더 같이 있고 싶어서. 난 어떻게 된 일이고? 내가 막 펜션에 도착하는 순간 네가 현기증 일으키면서 쓰러져 버리더라. 의식은 없는데 몸은 달달 떨리면서 경련을 일으키지. 얼굴은 하얗게 질려서 식은땀 뻘뻘이지. 저혈당 쇼크 같길래 일단 급하게 당분 많이 든 음료수부터 먹여놓고서는 병원으로 옮겨왔다. 의사 말로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났을 거라대. 저혈당 쇼크 그거 아차하는 순간 그 길로 고인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잖냐. 나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던 거라고 너. 그랬구나. 너가 나 살려준 거구나. 근데 나 당 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 너 그냥 회사 운영한다며. 의사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렇게 진단이 빠르게 나오든? 네 남편 장례식장에서 끼니 때마다 너가 뭘 자꾸 먹길래 확인해봤더니 나랑 똑같은 약을 먹더라고. 나도 당뇨 있잖냐. 그 말에 전 조금 민망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 빤히 관찰하고 그러기는 민망하게. 나도 웬만해선 하필이면 장소가 장례식장이고 행동거지 조심하고 싶었고 고인에게 죄책감도 많이 들었는데 도저히 어쩔 수가 없더라. 그동안 내가 널 얼마나 많이 보고 싶었는데. 말을 마친 민재가 발그레해지는 얼굴로 절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을 슬쩍슬쩍 마주보는 제 얼굴도 아마 발그레하니 물들었을 거예요. 심장이 두근두근하니 뛰었고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설렘을 분명 느꼈으니까요. 그리고 내 어릴 적 첫사랑이 바로 그대였어, 애순아. 전 잠시 아무런 대꾸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그대로 멈춰버린 것만 같았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민재와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흘러갔어요. 그리고 그 추억은 서울에서 꼭 만나자는 민재와의 약속을 지나 제가 그 약속을 떠올리며
서울에 남기를 택했던 장면에서 멈추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때 다만 저는 어려서 제 마음을 몰랐을 뿐 어릴 적부터 이미 저는 나도 내 첫사랑도 당신이야. 저도 그이도 배우자와 오래전에 사별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은 있었어요. 우리 나이가 예순이다, 예순. 세상이 우릴 예쁘게 봐줄지 난 그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아이, 젊을 땐 몰랐는데 바다 중에 노을이 제일 좋더라고. 저물어 가는 아름다움이 지금 우리 삶과 닮았으니까. 김예순 여사님, 아름다워집시다. 우리 같이. 다행스럽게도 양가의 자식들 모두 저희의 결합을 환영해 주었어요. 특히나 제 큰아들은 엄마의 아름다운 황혼을 곁에서 꼭 지켜보고 싶다면서 프랑스행 스카우트제의를 거절하고 대신 국내 다른 좋은 회사로 이직까지 단행했죠. 그렇게 저희의 황혼 언약식은 아주 성대하게 치루어졌습니다. 과거 동서의 결혼식과는 비할 데 없는 화려함이었죠. 서로 연락닿는 지인들을 모두 초대해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 대접했고요. 그리고 그 지인 중에는 떨떠름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불려시 동서도 끼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자리는 민재, 아니 그이가 동서로부터 저를 지켜주기 위해 일부러 성대하게 마련한 자리였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언약식이 끝난 뒤에 동서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주제치고는 너무 과분한 사치 아닌가? 갑자기 봉이라도 잡으셨대? 하지만 굳이 제가 맞설 필요는 없었죠. 이제 제 곁엔 그이가 있으니까요. 돈으로 사람 무시하다가는 이 돈 때문에 패가 망신할 거라는 경고를 허투루 들었던 모양입디다. 얼씨구, 센 척은 아주. 왜? 그러는 그쪽 노인네는 뭐라도 좀 되나? 제 어릴 적 꿈은 이 대한민국 전체를 먹여 살리는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뭐 그 정도까지 이루진 못했지만 저희 회사가 먹여 살리는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잠깐 생각만 해도 뭐 썩 부족하지는 않게 이룬 셈이죠. 말을 마친 그이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건네자 비로소 그이의 정체를 마주한 동서가 사지를 벌벌 떨며 사색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아보시겠습니까? 어릴 적 그이는 아버지가 노름에 손을 대어버린 탓에 가족들과 함께 야반도주에 숨어 지내야만 했어요. 이에 맏아들이었던 그이는 어떻게든 빚을 갚아보기 위해 온갖 공사판들을 전전하며 막노동을 해야만 했었죠. 그러던 중 그이는 중동 건설 파견 근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생사가 오가는 사막에서 치열하게 벌어 모은 돈으로 그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을 파견 보낸 건설회사에 주식을 사모으는 것이었어요. 당시에는 중동 파견 노동자들을 위해 회사에서 싼 값에 내놓은 사내 주식들이 있었던 덕분에 그이는 빠른 시간에 많은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고, 그렇게 시작된 주식을 불리고 불려나가서는 마침내 대주주와 이사가 되어 회사를 경영하는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 회사는 업계에서 힘있기로 알아주는 중견 건설 기업이었죠. 그런 그이의 성공이 동서를 사색으로 몰아넣은 이유는 간단했어요. 동서 내외가 운영하는 사업이 건설 기계를 제작해 납품하는 회사였고, 그이가 대주주와 이사로 재직 중인 기업이 바로 동서 내 회사의 핵심 거래처였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핵심 거래처가 거래를 끊어버리면 다른 거래처들 또한 줄줄이 거래를 끊어버린다죠. 저렇게 큰 기업이 거래 끊을 정도면 무슨 문제 있는 회사라는 소린데 하는 불안감 때문이라더라고요. 한마디로 그이가 입김만 훅 불면 그날로 동서의 회사가 풍비산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회사는 풍비박산이 된 다음에는 뻔한 상황이죠. 작은 회사면 또 몰라도 돈 크게 굴리던 회사를 말아먹은 사장 내외에게 주어질 건 어마어마한 어음과 빚더미밖엔 없으니까요.
행여 동선의 아들이 제 아무리 미국에서 경영학 박사를 취득한다고 해도 귀국한 동선의 아들에게 펼쳐질 현실 또한 평생을 가야 갚을까 말까한 부모의 빚더미 뿐이겠죠. 다만 저와 친구들은 그이의 성공 이야기를 저희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이후에서나 알았습니다. 그이가 평소 10년 넘은 양복을 단벌로만 입고 다니는 등 워낙에 검소했던 데다가 자기 자랑을 좀처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언약식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이가 사색이 돼 달달 떠는 동서를 다그쳤어요. 굳이 제 개인적인 악감정으로 귀하의 회사에 해악을 끼칠 생각까지는 없습니다만 저도 인간인지라 이 자리에서 제 사람에게 성심성의껏 사과하지 않는다면 그땐 제가 직접 최선을 다해서 거래를 끊어버리겠습니다. 대주주, 이사, 거기에 사내 원로로서의 권위까지 모조리 동원해서라도. 그러자 하얗게 질려버린 동서가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울며불며 애원했습니다. 죄송해요, 형님. 사실 저희 집이 원래부터 잘 살았던 건 아니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 사업이 성공하기까지 쥐구멍 같은 단칸방에 새들어 사는 처지였습니다. 그때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저희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어린 저에게 너무나도 모질게 굴었어요. 그래서 형님을 처음 만나 뵀을 때 가난하고 구차했던 시절의 제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래서 형님을 일부러 괴롭혔어요. 꼴도 보기 싫은 가난에 대한 한풀이를 하고 싶었나 봐요. 난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고 과시해 보이고 싶기도 했고요. 아무 잘못도 없는 엉뚱한 형님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싹싹 빌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를. 이에 저는 마지막 한마디를 날렸죠. 용서할 생각 없어. 왜? 세상에 가난이 한이 되었을지언정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올바른 이들의 삶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동서는 벌받아야 돼. 하지만 회사는 건드리지 않을게. 동선의 회사가 망해버리면 직원들은 졸지에 거리에 나앉는 꼴이 되어버릴 테니까. 대신 당신이 그동안 불려시집거리 했던 일들 전부 시부모님들께 스스로 고백해. 여든 넘은 분들이시니까 충격에 쓰러지지 않도록 신경 쓰고. 동서는 제 앞에 싹싹 빌며 꼭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고하겠다 약속했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시부모님께서 절 찾아오셨습니다. 그날 시부모님께서는 수십 년에 걸친 오해에 대해 눈물로 사죄했어요. 그리고는 저와 그이의 결합을 축복한다는 말씀을 남기며 쓸쓸히 떠나셨죠. 불려시 동서로 인한 모든 소란에 종지부를 찍은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저와 민재, 아니 그이는 소란스러웠던 과거의 날들을 뒤로한 채로 둘이 함께인 황혼을 살아가고 있답니다. 서해바다 노을처럼 찬란하고 아름다운 황혼. 그 황혼이 모두 저무는 그날까지 저희는 서로의 곁을 지킬 거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